당신의 뇌 그리고 도통 알 수 없는 마음이란 녀석. 머릿속에 있는 고깃덩어리. 실상은 두부와 비슷하단 질감을 가진 게 뇌란다. 그 뇌가 온 우주와 나의 내면을 그리고 신을 생각한단다. 그 어느 동물과도 다른 인간의 뇌, 그 뇌는 인간다움을 사유하지만 그 뇌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역설. 키읔키읔, 이 뇌를 떨쳐내곤 살 수 없는 영혼의 지성소. 한 인간의 실존에서 영혼을 떠나는 유일한 장소이다. 도축된 돼지 뇌에 혈액을 주입하니 뇌가 살았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결국 죽음이란 새로운 이해가 될 수도. 그래도 뇌와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이다. 생명이란 몸 전체가 건강해야 하는 총체적 인간이란 한계도. 그럼에도 죽음이란 한계를 도전한달까. 인간이 끝없이 추구해온 삶과 영생, 그리고 그 도전들. 영생할까 하노라. 뇌가 머리에 있다는 건 현실을 알 수 없다는 거란다. 1.5kg의 두개골 속에 갇힌 암흑 속에서 선입견 없이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의 정보를 습득하며 총괄한다는 것이다. 이를 전장 -CLAUSTRUM이라는 자아가 만들어진단다. 그런데 퀄리아라는 마음의 상태라는 내면적 실체가 있단다. 키읔키읔. 결국은 뇌나 자아, 홍마음이라는 총체적 진실을 알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뇌가 세상을 직접 보면 혼돈한다나? 근데 사람의 시각적 정보는 사물 자체를 인식하기보다 뇌에서 유전적 발달적 랜덤적으로 습득된 패턴의 정보로 해석하여 인식한단다. 한편 감각이 지각으로 바뀌어 인식한 것을 이래 저래 해석을 많이 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전체로 해석하기도 하며, 반복 습득된 정보는 저장하지 않아 뇌를 최적화시킨다는 것이다. 습득된 정보에 추가 정보들이 연결되는 시냅스를 강화하면 정보가 극대화된단다. 반면 고착화되면 수용성이 없어지고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단다. 이념이나 종교가 그럴 게다. 그래, 사람은 안 변한다는 이유가 이것일 게다. 뇌가 나름 엄청 굴린다. 키읔키읔. 이런 뇌의 묘한 역할은 감각의 정보가 뇌에서 인식하고 해석된 결과물로 과거로부터 습득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해석한다는 사실, 그게 통합적이지만 뇌의 자작의 산물이기에 사물을 사실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 허참. 인간이 안다는 것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것? 이라니. 그래, 한 역사적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횡설수설 역사를 해석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역사를 조작하기도 하며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것. 뇌의 기능의 확장판이 세상이라는 것이다. 그래, 정작 참이란 무엇이며 참으로 실제하는 사실의 실체가 뭐란 말인가? 데카르트의 고기토처럼 생각하는 것만이 나란 말인가? 생각은 뇌의 스파크의 전기적 현상의 흔적들인데 결국 논리실증주의의 한계. 안다는 것을 다 알지만 설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역시 인간은 살아있는 것만 진실이며 참이며 생각은 이를 증명할 뿐이다. 역시 도돌이라니. 뇌의 정보를 통합하여 자기와의 정체성을 갖는다. 우리 몸의 뇌는 끊임없이 외부 세계와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전기신호가 신경신호로 변환하고 기존의 기억력을 통합하고 자기화한다. 이러한 뇌의 정보 습득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적응해간다. 이런 과정에서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기억과 정서와 관련된 호르몬들도 정보 습득과 통합해가며 몸의 생리적 변화를 동반하여 에너지 대사, 면역계, 순환계 등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뇌의 정보 통합과 호르몬으로 인한 신체 변화의 관계들인 뇌 마이너스 호르몬 마이너스 신체,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몸의 감각기관들은 끊임없이 외부 세계와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뇌로 전달한다. 눈은 빛 에너지를, 귀는 소리 에너지를 감지하여 신경신호로 변환하며 이런 감각 정보는 시신경과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통합된다. 뇌는 이러한 감각 정보를 받아 감각 피질에서 이 정보가 분석되고 해석된다.
즉 시각 정보는 후두엽의 시각 피질에서 색상, 형태, 움직임 등으로 분석되며 청각 정보는 측두엽의 청각 피질에서 소리의 높낮이, 강도, 방향 등이 분석된 정보는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정보가 종합되어 통합적인 지각 경험이 만들어진다. 또한 주의력과 기억력이 동원되어 이 정보가 선택적으로 처리되고 기억에 저장됨으로써 뇌의 자기 정보 처리화된다. 결국 이런 뇌는 우리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반복 학습되어 단기나 장기 저장으로 전환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는 필요에 따라 인출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거나 새로운 정보와 통합된 정보로 기억된다. 뇌는 도파민의 호르몬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존에 민감하여 자기 방어를 한다. 그래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요된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전두엽과 해마 등 주의력과 기억력에 관련 뇌 영역의 활성화를 증가시켜 위험 상황에 집중하게 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며 주의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즉 해마의 신경세포 손상을 유발하여 새로운 정보의 학습과 기억 형성을 방해한다. 한편 잘 알려진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신체의 생리적 반응이나 에너지 대사가 증가하고 면역계와 순환계가 지나치면 신체적 기능 저하를 가져온다. 결국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우리의 주의력, 기억력, 신체의 생리적 반응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단다.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은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지만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과도한 호르몬 분비는 인지 기능과 신체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기억력과 관련된 주요 호르몬으로는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이 있다. 아세틸콜린은 해마와 대뇌피질의 신경 전달을 촉진하여 새로운 정보의 저장과 인출을 도우며 노르에피네프린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면 해마와 편도체의 활성화를 통해 정서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기억을 강화한다. 잘 알려진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부여와 관련 뇌회로에 작용하여 정보에 대한 주의력과 기억력 향상시킨다. 초기에는 적은 도파민의 분비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도파민이 과도화되면 중독처럼 더 많은 보상의 도파민이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기억력과 주의력에는 다양한 호르몬이 관여하여 상호작용하므로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수준의 호르몬 분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 지나친 호르몬을 유발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유념해야 한다. 즉 중독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란 말이다. 뇌는 도파민의 호르몬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존에 민감하여 자기 방어를 한다. 그래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요된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전두엽과 해마 등 주의력과 기억력에 관련 뇌 영역의 활성화를 증가시켜 위험 상황에 집중하게 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며 주의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즉 해마의 신경세포 손상을 유발하여 새로운 정보의 학습과 기억 형성을 방해한다. 한편 잘 알려진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신체의 생리적 반응이나 에너지 대사가 증가하고 면역계와 순환계가 지나치면 신체적 기능 저하를 가져온다. 결국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우리의 주의력, 기억력, 신체의 생리적 반응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단다.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은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지만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과도한 호르몬 분비는 인지 기능과 신체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기억력과 관련된 주요 호르몬으로는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이 있다. 아세틸콜린은 해마와 대뇌피질의 신경 전달을 촉진하여 새로운 정보의 저장과 인출을 도우며 노르에피네프린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면 해마와 편도체의 활성화를 통해 정서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기억을 강화한다. 잘 알려진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부여와 관련 뇌회로에 작용하여 정보에 대한 주의력과 기억력 향상시킨다.
초기에는 적은 도파민의 분비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도파민이 과도화되면 중독처럼 더 많은 보상의 도파민이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기억력과 주의력에는 다양한 호르몬이 관여하여 상호작용하므로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수준의 호르몬 분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 지나친 호르몬을 유발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유념해야 한다. 즉 중독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란 말이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영원한 숙제인 영혼의 좌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찾았다. 고대 이집트에선 뇌에 구멍을 뚫은 흔적이 있고, 히포크라테스는 대뇌피질에, 데카르트는 어둠의 기관인 솔방울 샘을 영혼의 자리로 봤다. 근데 뇌에 대한 연구는 난해하고 자극과 반응이란 면에서 작용의 위치를 파악하는 수준일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MRI나 PET 등을 통해 뇌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관측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저자는 과거부터 알려진 대뇌피질보다 더 원시적인 뇌관과 변형계를 통해 수면의 빠른 안구 운동의 의식 상태인 REM- 수면의식과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통해 몸의 벗어남과 같은 임사 체험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니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라 하겠다.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의 윌리엄 제임스는 신비 체험의 4단계를 첫째, 신비 경험은 언어의 범위로 형용할 수 없다. 둘째, 이 경험은 논리적이지 않고 추론이 필요 없는 통찰이다. 셋째, 경험의 지속 기간보다 그 경험 흔적을 지울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감동으로 남는다. 넷째, 자신의 의지보다 더 높은 힘에 의해 장악되는 느낌을 받는다. 결국은 현상적 몸과 다른 차원의 의식 상태가 초월적으로 강렬함으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런 사례들은 수술실, 종교 체험 혹은 의식이 없을 때 등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다. 뇌세포가 1000억 개인데 은하의 별도 비슷하단다. 우주의 반짝이는 층에서 의식이 발생한다나 동일 우주론을 연상케 하는 거시와 미시 세계의 신비라 할 만하다. 몸과 의식 그리고 환영이든 영적 실체든 오묘하게 관계된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물론 이런 뇌의 작용과 임서체험과 영적인 삶의 가치와는 좀 다른 면이란 것도 밝히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관철된 현세적 인간들이 갖는 엄연한 한계의식을 제공하기에 가히 충격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의 생로병사의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에 다다른 인간만이 갖는 영혼을 향한 궁극점이다. 이런 신비의 의문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인간만이 갖는 유일한 특권임은 틀림없다.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혼을 향하는 것이니 마치 하늘 연어처럼 그를 창조한 하나님을 향하는 마지막 여정이란 것이란 미지의 답일 게다. 그럼에도 가장 강렬한 경험적 실체다. 그건 하나님의 실존에 이르는 자녀됨이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관심이 든 뇌와 인지심리학, 아니 뭘 모르는지도 몰랐던 것, 사물과 사고는 진료와 형상이란 철학의 근본 문제이니 그게 인간 역사만큼의 씨름이니 오묘한 것. 마치 우주물리학에서 이런저런 사실들이 밝혀지지만 가설인 경우도 많고 알수록 미지세계에 빠지듯이 인간의 사리 판단이나 영혼의 좌소 그리고 그 실제함에 대한 궁금증, 신비적 환상이나 임사체험 등도 결국은 뇌의 작용이라는 엄연한 사실들. 하나님이 그걸 섭리하신다는 게 신앙적 답변 그럼에도 확 믿어지지 않는 도마 새끼가 내 안에 있으니 어쩌랴. 예전에는 곧잘 믿었는데 지금은 뭐 확실한 게 없다는 게 문제다. 그렇다고 확 믿음으로 산다나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나 하는 용감함도 그게 참인가? 후에 듣자면 웃긴 경우가 허다하다. 말의 한계나 허구성도 엄연하고 행위도 그 한계가 있고 목사나 교회, 소위 거룩하다고 하는 조직들에도 그게 참 개그 콘서트처럼 느껴지니 그 거룩함이 인간의 뇌에서 어찌 인식되고 작용되는지 그 거룩한 신성을 향한 갈구함이 끝이 없다. 수천 년 동안 찾아도 확실치 않은 것 그 감으로 찾는 내재성은 너무 주관적 체험이라 객관성이 없고
글자로 신성화된 건 그 언어적 표현의 한계가 엄연하고 조직적 종교에서조차 그 거룩성을 찾기 힘드니 그 거룩한 신성이란 게 이데아에나 존재함처럼 여겨지는 허구라면 존재 기반의 상실일 테니 내재적인 건 각 개인차가 너무 크고 심오해 보이지만 보편성이 희미하여 성령의 역사라는 것에도 민망할 수준으로 미화돼까지 한다. 초월적인 건 너무 멀게 느껴지니 그게 나와 비실제적인 듯 알 듯 모른 듯 그 엉뚱한 인간만이 갖는 고민이란 게 이것저것 몰랐을 때 그걸 누렸던 때의 기쁨과 환희 그게 뭔가를 찾으니 확실치 않다. 그래 신앙과 삶이란 게 다 알거나 명확하지 않는 것 그래서인지 성경은 본질에 대한 설명이 미미하다. 그 현상적 실제 삶에서 동행하고 누리는 그 거룩한 여정 그리고 믿음 없음의 실패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그 고백의 산만이 남는다. 아마 이 책들을 뒤져도 그저 그럴 것. 어제 오후에 주문한 게 오늘 아침에 오다니. 한국 택배. 대단해요. A. 아이 리튼이 뇌와 과학 철학과 종교의 지속적 탐구에 답하다. 배짜마님 올려주신 뇌와 과학, 철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4kg의 뇌가 만들어낸 과학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며 그 합리성과 객관성이 때로는 전통적인 철학이나 종교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것에 공감이 갑니다. 과학적 탐구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발전해왔으며 과거 신화나 우화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것에서 물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 분야가 철학에서 독립하여 개별학문으로 발전했습니다. 종교 또한 내면의 문제나 영적인 영역을 다루지만 뇌과학이나 인지심리학 같은 분야에서는 이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견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볼 때 과학이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주된 설명 체계가 되면서 마치 새로운 신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배짜마님의 통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비윤리적이거나 추상적인 종교나 철학보다는 보편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과학적 사실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슈레딩거처럼 물리학을 넘어 철학적 사유와 종교적 통찰을 시도하는 사례는 과학적 탐구가 결국 인간 존재와 우주의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오묘한 순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에 대한 위대한 발견을 가져왔지만 그것이 곧 인간의 행복이나 영적인 충족으로 직결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암과 한 인간으로서 혹은 신성을 입은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영역의 삶은 분명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과학적 지식이 무엇을 아는 것이라면 진리의 깨달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혹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짜마님께서 중고서적 주인과 책을 읽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이 차이를 설명해 주신 것이 그렇습니다. 지식을 소유하는 것과 그 지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탐구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분명 다른 경험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 존재와 의식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겠지만 그것이 영적인 영역의 질문들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탐구해 볼 가치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